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7월의 시험분 물류 2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생산 로직의 이 스마트 ERP 활용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 로직은 스마트 ERP를 도입하여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과 연계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에서는 실시간 출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 재고 수준을 예측하고 IoT 센서를 통해 수집한 운송 데이터 상태를 ERP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판매 패턴과 계절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별 적정 발주량을 사전에 도출하고 과잉 재고와 긴급 발주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많은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물어보라 했습니다. 실시간 출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재고를 지원할 수 있다. 맞는 얘기. AI 분석을 통해 발주량을 산정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정 재고 수준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판매 계절 요인별로 해서 발주량을 패턴을 갖다가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운송 상태 데이터를 ERP에 반영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정형화된 데이터 위주의 수작업 분석을 통해 신속한 물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고 IoT를 도입하고 있고 ERP를 자동 반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수작업이란 게 뭐예요? 수기로 손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지문이 4번에 나왔다. 이번 특징이에요. 특징. 2025년 7월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문제 형식이 보기가 좀 길어지고 그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보기가 길어져서 문제를 푸실 때 약간 혼란스럽도록 만드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물류 모듈에서 머신러닝 기능을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 로직은 ERP 시스템 물류 모듈에 기계학습 기반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창고의 입출고 데이터를 수집 전처리하였고 분류 및 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상품별 소진 시점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발주 패턴을 학습한 AI가 향후 발주 수요를 예측하며 수동 계획이 없어도 적정 재고가 확보 가능해졌다. 현재 데이터는 수집, 탐색, 정제, 학습, 모델 학습, 예측과 평가, 시스템 반영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AI는 공급망 내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여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요. 상품별 재고 소진 시점을 예측해 재고 확보를 기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발주 수요를 예측해 수동 계획 없이도 재고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 체크. 그 다음에 계절, 지역, 요일별로 공급망 변수를 고려해 정밀도를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과거 패턴을 학습했다니까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이상치나 결집값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이 이상치나 결집값이란 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긴 값이거든요. 문제 발생한 값인데 이 값을 그대로 놓고 있으면 데이터가 오기가 되겠죠. 오인이 돼가지고 잘못된 수요 예측이 될 수도 있다. 답은 4번이다. 약간 개념적인 내용이 두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기네요. ERP 도입 사례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 ERP 패키지 도입을 목표로 할 경우에 가장 부적절한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생산 로직은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영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자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 ERP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RP 밴드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로세스에 맞춰 자사의 물류 생산, 회계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가능한 수정을 최소화하는 전략,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선택했다. ERP 도입 태스크포스는 BPR을 병행하며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스템 구현은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정 중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기존 업무 방식을 유지를 전제로 해서 시스템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제 이게 기존 업무를 고수죠. 기존 업무에 대한 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적절한 접근 방식은 뭐냐? ERP 도입 시 BPR을 병행한다. 괜찮은 얘기죠. 그 다음에 ERP 패키지에 내장된 표준 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를 재설계한다. BPR을 얘기하네요. 맞는 얘기. 기존 방식에 맞춰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었죠. 방금 얘기한 거. 답은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BPR을 완료한 후에 먼저 한다는 얘기죠. 맞는 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ERP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통화 업무 시스템, 각 부서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 도입과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각 기업과 부문별로 반영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선택사항이니까요. 내가 쓰는 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오픈 멀티벤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까지 한번 봤는데 ERP 문제도 좀 약간 지루하게 나왔어요. 보기가 길죠. 그래도 집중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자, 시장 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했습니다. 자, A. 생산은 소형 가전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생활가전의 규모, 성장률, 진입 장벽, 강도를 분석하고 연 5% 성장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입이 활발함을 파악했다. 얘네 지금 뭐 한 거예요? 환경 분석한 거죠. 환경 분석. 우선은 A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A가 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위인 A사, 2위인 B사를 조사한 결과 A사는 15만원, B사는 12만원 경쟁업체를 조사했죠. 선두기업이라든가 경쟁업체를 갖다가 조사했습니다. B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번, 4번 아웃, A, B 순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주식회사 생산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첫 출시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기술력은 평균이지만 AS의 부족한 점도 고려했다. 자사의 그 장단점,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네요. 그럼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사와 B사 가격뿐만 아니라 유사한 중소 브랜드 가격도 분석한 결과 10만원과 11만원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 경쟁 기업과의 비교도 했죠. 비교. 우리 거 가격을 결정해야 비교가 되겠죠.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산은 초기 시장 침투를 목표로 소비자 가격을 99,000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격 심리 효과의 단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 대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했는데 전략적인 판매 가격 설정입니다.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유통 마진, 물류비용 등 반영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매가는 7만원, 출고가는 6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됐다. 이건 마지막으로 유통비용을 고려한 생산자 가격을 측정했죠. 가격을 설정하고 거꾸로 역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우선은 1번은 경쟁 환경 분석. 자, 2번은 지금 선두기업에 대한 사례조사가 되겠죠. 사례조사. 3번은 시장 입지도 분석하면 되고요. 자, 4번은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가격 비교하면 되겠죠. 경쟁 기업과 가격 비교.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서는 전략적 판매 가격 설정. 자, 6번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산자 가격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1번이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면 맞출 수 있고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죠.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 설정 방법은 자, 우선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죠?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필요합니다.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식에 보시면 1 플러스 얘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성장률과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있죠.
있는데 시장 성장률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죠. 전년 대비 당해업계의 총 매출액 증가율로 볼 수 있고 여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확대율은 지금 나온 것처럼 전년 대비 자사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로 볼 수 있죠. 이 공식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 들어가고요. 지금 목표 한계 이익과 거래처 1사당 평균 수주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식을 외우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소매 가격을 12,000원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랬을 때 소매업자의 이익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소매업자의 이익은 소매업자 가격을 볼까요? 가격은 도매 매입 원가 더하기 뭐로 되어 있어요? 도매업자의 그 도매 가격은 도매 매입 원가가 아니라 소매 매입 원가죠. 소매 매입 원가 더하기 그 다음에 비용 더하기 이용이죠. 비용 더하기 이익. 자, 그럼 소매 매입 원가가 뭐냐? 소매 매입 원가는 도매업자의 이익 더하기 영업비 그 다음에 도매 매입 원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도매 매입 원가는 5,0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 영업비는 1,0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 이익은 2,000원이니까 지금 이 소매 매입 원가가 얼마가 된다고요? 얘가 8,000원이 되죠. 8,000원이 되고 지금 비용은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소매업자 가격이 12,000원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요렇게 주고 나서 요 X를 구해봐라. 이익이라는 걸 X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12,000원에서 9,000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 그렇죠. 3,000원이 나옵니다. 3,000원.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과거 총이익액 실적을 이용하여 거래처 여신한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거래처에 대한 과거 3년간의 총 매출액은 100억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은 20억 원. 그리고 평균 총 이익률은 20%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간단하죠? 그죠? 여신한도액은 과거 3년간 회수 누계액 곱하기 평균 총 이익률로 넣을 수 있고 여기서 회수 누계액은 뭐라고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이죠. 그럼 총 매출액 100억 마이너스 외상 매출 채권 20억 한 데다가 여기다가 억이죠.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평균 총 이익률 그러면 0.2 곱하면 되겠죠. 얘가 80억이니까 28은 16.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공식을 알고 있니? 라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들은 꼭 한 번씩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에어컨 회사에서 판매계획 수립 절차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요 예측해야죠. 수요 예측한 다음에는 그렇죠. 판매 예측해야죠. 판매 예측한 다음엔 우리 판매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할당하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경쟁사에 대한 판매 브랜드 특징 분석이라든가 선호도 분석한다. 시장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A가 1번이 되겠네요. A. 자, 그 다음에 내년도 폭염 기간에 대한 전기 요금 인상폭 고려해서 120만 대 수요는 그럼 수요 예측이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년도 목표 매출액은 어디야?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판매 예측은 그죠? 여기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E가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건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360일이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서 뭘 줬어요? 지금 회수기간이 45일이에요.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그럼 한 번 회수하는데 45일이 걸리니까
만약에 1년으로 넣으면 몇 번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360을 그렇죠 45로 나누면 여기서 몇 회가 나오겠다? 그렇죠 8회가 나오겠네요. 8회. 근데 이 8회를 회수하는 금액이 1억 2천이래요. 그러면 1억 2천을 얼마로 나눈다고요?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나와요? 그렇죠. 얼마가 나옵니까? 1500이 나오나요? 그렇죠. 1500이 답이 된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 계산식입니다. 단순 계산식. 그래서 회전율을 알고 있니?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갖다가 회전하는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기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도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매출채권 잔액 나누기 매출액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 보시는 분들은 필수, 2급은 거의 안 나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의 재고 관련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A에서 E 중에서 현상에 대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 A 생산은 주식회사 생산은 최근 신형 공기청정기 재고 부족과 과잉 생산이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다. 이 회사는 전국 대리점에 매주 수요 예측을 한대요. 근데 최근에 경쟁사 판촉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점 수요보다 많은 선주문을 했으나 급격히 늘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상보다 부진하니까 다시 줄였고 계획을 축소했고 그러니까 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부족했고 모자라고 늘어나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죠? 채찍 효과라 부르죠.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재고가 남거나 부족하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대리점 본사와 공유하고 재고 정보를 CC가 통합하는 SCM을 도입하여 공급망 전반에 대한 그렇죠. 데이터 정보를 집중하겠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맞습니다. 제품 생산 및 운영 리드타임을 충분히 증가시켜 잘못했죠. 리드타임 감소시켜야 되는데 B가 틀렸네요. 그럼 B가 들어간 걸 우선 다 제끼면 답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걸 소거형 문제라고 하는데 소거형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 위에 이 수많은 보기는 채찍 효과를 결국엔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채찍 효과는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고객으로부터 제조사에 가면서 점차 수요가 왜곡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자, 12번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을 비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 제가 얘기했죠. 기존 제품, 안전적인 수요 예측이 가능한 기존 제품이라 얘기하고요.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약간 신제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읽어주시면은 생산 전략은 뭡니까? 생산 전략은 기업 같은 경우는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낮은 비용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나온 게 지금 1번과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거꾸로 니은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선은 서비스가 먼저 최우선이기 때문에 결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초과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니은이 맞는 거 보니까 4번이네요. 바로 재고 전략을 보시면 디귿은 재고 회전율을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여 여유 재고를 유지한다. 리을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대응적 공급망 전략과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아예 그냥 숙지해서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기존 제품에 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최대한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라는 전략, 그 다음에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신제품에 대해서 결품 없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13번 공급망 거점 설계에서 고려될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개별 물류 거점의 규모가 커지면 운영비용은 증가하겠죠. 왜냐면 거점이 커졌으니까요. 그죠? 운영비용이란 건 재반비용이죠. 재반비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동 운영비용은 거점이 하나, 둘, 셋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점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들어가는 운영비용들은 많이 들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는 좀 약간 뭐랄까요, 문제가 애매한 문제라서 우선 세모를 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매출 원가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하면 지금 여기서 먼저 요 2월 15일에 출고가 매출 원가라는 건 판매 금액이 같다는 얘기죠. 300개가 300개 곱하기 제일 처음에는 1월 1일께 나가겠죠. 그러면 그대로 1000원을 곱한 거 더하기 요 400개는 어디서 나가겠어요? 얘 200개랑 여기 200개가 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200개 곱하기 1100원에다가 더하기 200개 곱하기 x라고 놓겠습니다. x를 곱한 게 지금 뭐가 되냐면 이 선입선출에서 출고된 금액이 될 겁니다. 자, 얘랑 뭐가 같다고 놓는 거예요? 후입선출. 즉 요번에는 파란색으로 놓을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파란색으로 놓고 여기 이 300개는 여기서 먼저 2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개 곱하기 1100원하고 더하기 여기서 나머지 100개가 먼저 들어가겠죠. 100개 곱하기 1000원 한 거랑 더하기,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얘가 나가겠죠. 400개 곱하기 x 한 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얘기예요. 즉 매출 원가가 같다는 건 즉 판매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구해주고 지금 양변에다가 s가 올라가고 나머지 값을 올리고 하면은 지금 200x는 하고 계산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나요? 값을 갖다가 계산해주면, 그렇죠, x는 2만이 나오기 때문에 2만이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x는 1000이 나온다.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에 대한 의미 파악이 좀 어려워서 아마 한번 풀어보시는 것만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나오지 않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풀어보시라.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운송수단의 특징, 리드타임, 적재율, 중량을 고려하여 화물별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맞는 질문. 파이프라인 운송은 액체, 기체, 화물에 대한 연속 수송을 얘기하며 초기 건설비가 파이프라인이니까 많이 들고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는 질문. 화물 운송은 도어투도어 운송이 가능하며 소량 다빈도 운송에 적합하고 철도 운송은 대량 화물에 유리하고 기상 영향이 적고 유연성이 다 맞습니다. 근데 유연성이 낮죠. 왜냐하면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경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경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된다. 답은 3번. 16번입니다. 출고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거 출고 프로세스는 순서를 처음에 뭐예요? 주문 들어오죠. 자 보세요. 주문 들어오고 그럼 주문 마감하죠. 주문 마감하고 나면 뭐합니까? 이제 현장에다가 출고 계획을 세우고 출고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현장에 지시하겠죠. 지시하고 나면 이제 지시 담당자가 피킹 리스트를 받았을 테니까 오더 피킹 하겠죠. 오더 피킹 시스템에서 피킹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출고하기 전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포장하고 랩핑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적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차하겠네요. 출차하고 나면 배송 마감되면 마감 짓겠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적절한 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문 들어온 거부터 봐야 되겠죠. 주문 들어온 거니까 A가 그렇죠. A가 주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제품은 구역에 1차 출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대요. B는 뭐가 돼요? B는 그러면 이제 출고 계획이 되겠네요. 여기서 출고 계획이 들어가고요. B는 출고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헤드폰 한 개를 출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지시가 떨어졌죠?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꺼냈다. 오더 피킹이 D가 되죠. 그 다음에 바코드 스캔으로 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가 일치되는지 확인했다. 검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E가 되고요.
포장을 라벨 붙여야겠다. 얘가 포장이 됐죠. F. 그 다음에 이동이 시작됐다. 출차. G가 되겠네요. 중간중간에 지금 조금 띄엄띄엄 나오긴 했지만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A, B, C, D, E, F, G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관습상 25일 이후에 구매. 여기까지 읽으면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25일이라는 거 월 말을 얘기하죠. 지금 월 말은 월말부터 31일까지 6일 기간은 그냥 너한테 할인 기간을 줄게 라는 방식을 뭐라 불러요? 구매당월 락 end of month EOM 조건이라 부르죠. 답은 3번이다. 자, 18번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더하기 간접 원가죠. 직접 원가는 요 3개 더하면 되겠고, 그럼 얼마나 와요? 80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니까 120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바로 구할 수 있었다. 자, 19번 사업장 분산구매와 집중구매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분산구매가 유리한 품목입니다. 고가 품목은 집중구매, 표준 품목도 집중구매. 그러면 기억, 니은 들어간 거 다 제끼니까 바로 디귿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성 품목이라든가 긴급구매라든가 소량구매 품목은 분산구매가 맞겠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매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성의 구매팀은 각 사업장의 소화기, 공업용 세척제, 안전보호구 등 필수 비축 품목이 일정 재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비상상황이나 정기보수 및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 추가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매 방식은 공급업체와 단가 계약 및 정해진 로트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주문을 반복한다. 여기가 포인트죠. 필요할 때 내가 사서 쓴다. 수시 구매네요. 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특징 2025년도 7월 들어서 특징 지문이 길어졌다. 그 다음에 문제의 보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라. 하지만 단점 CBT 시험이다 보니 뭔가 쓸 공간이 없다. 그래서 원서 뒷부분에다가 꼭 체크를 하면서 헷갈리면 피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2급이 생각보다 1, 2, 3회보다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은 헷갈리는 몇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급은 괄학 40점에 평균 60점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실기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